로켓이다, 로켓에 올라타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때 미쳤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익숙한 주식 하나, 카카오 같은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는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셨었죠. 네, 두 번째 뉴스 토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앱.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거의 없죠. 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국민 앱이냐.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연락이 이제 끊기는 걸 떠나서 각종 정부 알림 서비스도 카카오톡으로 오고 본인 인증도 카카오톡으로 다 해야 되고 하다못해서 미용실 같은 것들도 문의를 다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카카오에 요즘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받았다면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 전인 8일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 조종 의혹으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성인이 되자마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카카오톡을 디폴트, 기본 메신저로 써온 입장에서 카카오의 이제 흥망성쇠까지는 아니고 흥무까지, 지금 미음까지 제가 이제 망은 아직은 이제 좀 너무 섣부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너무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묘한데요. 이 얘기 어쩌다 이렇게 악재가 쌓였나 자세히 얘기를 풀어볼 텐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카오의 탄생 역사부터 정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의 계열사까지 총합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도 좋으니까 네. 예전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그 다음 메일 씁니다. 한 메일. 이게 진짜 한메일. 락인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죠. 계속 엄청나죠. 그걸로 메일 주소를 그렇게 뿌리고 다녀가지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메일 서비스가 이렇게 차별화가 엄청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 카카오가 2006년에 NHN 창업 멤버였던 김범수 의장의 퇴사 후에 이제 취미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위랩이라는 벤처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원이 한 10명 정도였고요. 이게 사명이 카카오로 바뀐 거는 2009년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출시된 거는 2010년이고요. 이게 무섭게 인기를 얻으면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거는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취미 생활이라고 하냐면요. 약간 이제 TMI인데 2010년 말이었던가 2011년 초였던가 이제 겨울에 김범수 의장이 대학에 강연하러 왔던 거를 제가 이제 그때 경제일간지 인턴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초년생일 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요. 카카오톡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막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 맞아. 졸업하고 카카오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인재상을 원하시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이제 김범수 의장이 약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일한다. 이래서 다들 약간 이제 분위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재밌고 즐거워서 우리끼리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취미 그쵸. 생활인데 회사가 성공하고 있다. 이런 부러운 느낌이었어요.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나도 저렇게 멋진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 답변이 저는 아는 사람하고만은 그러니까요. 네,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때 그 강연에서 또 다른 질문이 그러니까 뭐가 나왔었냐면 사업 자금이 모자라면 카카오 어떻게 경영하실 거냐, 투자 어떻게 받으실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때 김범수 의장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투자 모르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돈 모자란 적 없는데요. 너무 금수저 같은 그러니까 사업 수저죠. 말하자면 네. 시대 수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왜냐면 다른 회사면 모르겠는데 카카오는 워낙에 시기를 잘 탔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네이버도 조금 네이버나 이런 우리나라의 빅테크,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이 확 이제 뜨는 시기가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 카카오도 굉장히 시기를 잘 탔는데요. 스마트폰이 무섭게 대중화될 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시기를 잘 탔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본인이 이제 사업자의 그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9년에서 2011년 요 3년 사이에 굉장히 스마트폰이 빠르게 대중화가 됐어요. 맞아, 기억해요. 네.
2009년에 김연아가 광고했던 햅틱이라는 스마트폰이 되게 잘 나갔었는데요. 너무 추억. 그 해에 스마트폰이 딱 90만 대 팔렸거든요. 근데 2010년에 몇 대 팔렸냐면은 690만 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1750만 대 팔렸고요. 그때 제가 샀네요. 아, 네. 그래서 2012년에는 3070만 대, 뭐 2013년에는 뭐 2630만 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절벽 올라가듯이 이렇게 그러네요. 팔렸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막 사가지고 6개월 쓰고 뭐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4, 5년간 누적된 유용자를 보면은 뭐 디지털 친화적인 분들은 그냥 다 사용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무시무시한 성장세였죠. 그래서 아까 단신 말씀하실 때 뭐 AI 말씀을 하셨었는데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약간 투자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성장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뭐 혁신이고 그러면 스마트폰 성장하듯이 다 AI가 퍼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 약간 딴 얘기 좀 했고요. 어쨌든 보세요. 2011년에 스마트폰 1750만 대 팔리고 카카오톡 가입자 1천만 명 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메신저 이퀄 카카오톡 이렇게 된 거죠. 2012년에는 카카오 게임이 나오고요. 2014년에는 다음부터라고 합병을 합니다. 돈이 모자랄 수가 없죠. 그쵸. 너무너무 빠르게 이제 말이 안 되게 빠르게 커졌는데 이랬어요. 스마트폰을 처음 사고 가장 처음 깔아야 하는 앱.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스마트폰 바꿀 때는 이전 폰에 있던 것들을 막 옮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사면은 처음으로 까는 앱이 거의 카카오톡이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리고 좀 TMI 다른 얘기지만 그때 카톡 지옥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 초대되고 초기에.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포털하고 2014년에 합병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뉴스가 너무 기억해요. 그때 경제 뉴스를 보던 때도 아니었는데 어릴 적에 제가 다음에서 아바타 막 꾸며가지고 아, 맞아요.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충전해가지고 아바타 꾸미고 해서 캐시템을 이제 꾸몄던 세대로서 이때 합병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당연히 다음이 카카오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엑시트 잘 하시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뉴스가 좀 반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이 이게 실수를 하셨나? 실수를 하셨구나. 큰 실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이제 실수를 안 한 기사를 찾아보는데 모두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럼 제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뭘 읽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카카오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그냥 카카오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다음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되게 좀 서운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서비스가 나오는데 택시 타고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막 화내던 택시 탑승 문화 이걸 바꿔놓은 카카오 택시는 2015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핀테크 쪽으로 손을 뻗은 게 2017년이라서 이때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까지 나왔습니다. 뭐가 야. 많아요. 진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했네요. 네. 왜냐면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어피티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회사를 불려 나갔었죠. 네. 어떻게 계열사 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막 전 그런 표도 봤었거든요. 카카오 아래 라이언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 계열사 뭐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와 사업 안 하는 분야가 뭐야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거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 어떤 좀 경영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가요. 카카오 계열사 수가 최고로 많았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무려 147개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계열사가 147개면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전부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숫자이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라고 하면 뭐 삼성, 현대자동차, 뭐 SK, LG, 롯데, 하나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SK를 빼면요. 계열사가 다들 100개가 안 돼요. 생각보다 뭐, 적네요. 네, 근데 SK 계열사가 좀 200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201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6월에 뉴스토스트 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SK가 문어발식 인수합병으로 그룹을 키워가지고 지배구조가 워낙 취약해서 이제 이혼 소송 한 번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SK조차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이 대기업들 다 고도성장기 헤쳐나온 기업인데 어쨌든 뭐 100개 안 되고 그렇게 많아서 비판받아도 200개고 이런데 13년짜리 기업이 뭐 147개면 힘들죠. 그렇죠. 굉장히 진짜 안 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 다른 큼직한 굵직한 남들 다 아는 대기업들도 그 네. 정도 규모까지는 안 했었다. 그건 좀 거의 이런 수준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폰 역사와 함께 카카오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사업을 키워나갔는데요. 2030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연령대가 비슷하세요. 2030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로서도 신숙한 기업이지만 또 투자자로서도 지독하게 얽혀있는 기업이세요. 지금 저 댓글도 보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13층입니다. 제 주식은요. 주식은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 상승장일 때 2030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30 세대가 카카오 주식을 대거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까이 있는 서비스이고 우리 일상도 편리해지고 나의 이제 재테크도 좀 같이 동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깊이 얽히게 됐는데요. 당시 이제 뭐 일상 속에서 안 만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때 근데 그 약간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이게 뭐 100년 동안 지속되면 진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경제가 천재지변으로 강요되는 시기였어서 그러니까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약간 천재지변 테마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래서 2020년에 한창 이게 이제 천재지변 테마주가 있을 때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에 올라섰을 정도였어요. 카카오가요? 네, 그래서 2021년 초만 해도 뭐 시가총액 50조 원 돌파를 하면서 뭐 말쯤 되면 주가는 주당 이제 17만 원 이제 넘본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3만 원대거든요. 그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카카오 다니는 친구들이 자사주 약간 좀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나 이제 스톡 옵션 맞죠? 이제 그쵸. 그래서 스톡 옵션 받고서 이제 얼마나 또 좋아했고 또 자랑했는지 기억이 되게 생생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마음이 너무 걸리거든요. 성과급으로도 자사주로 좀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 입사한 신입은 우리 스톡 옵션을 못 받는다고 되게 안타까워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근데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지금. 그쵸. 성과급을 스톡 옵션으로 준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넣어두세요. 저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거의 지금 그런 느낌인데, 자, 깨알 지식으로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스톡 옵션 자주 듣잖아요. 스톡 옵션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주식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 계약할 당시에 정해놓은 가격, 주가, 그때 이제 정해놓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사실 그 주식이 나중에 오르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3만 원인데 나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있는데 이거 행사할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게 이 회사에서 스톡옵션 부여받은 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재직을 해야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스톡옵션의 어떤 개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하고 이런 생활 어떤 그거하고 너무 좀 다른 얘기여가지고 저는 한때는 스톡옵션 그냥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사야 되더라고요. 이게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돈을 줘야 돼요? 어리둥절 할 수 있는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이 끝나도 이제 비대면 수혜주들이 지금만큼 잘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사실 좀 스스로에게 해보고 그렇게 스톡 옵션을 받든 이제 현금으로 받든 이런 좀 선택권이 주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차분히 하기에는 다들 좀 약간 너무 이제 로켓에 올라타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때 미쳤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진짜 2030들이 처음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네. 나에게 익숙한 주식 하나, 카카오 같은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는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셨었죠. 네, 그때 사실 저 좀 솔직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게 예외적인 일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도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저희 뭐 재테크 미디어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투자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공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러면서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그때 막 주변에서 기회 놓쳤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그때 왜 어피티는 투자 그런 강의를 팔지 않냐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자동 수익 월 3천만 원 자동 수익 이런 얘기 하지 않냐. 어쨌든 어피티는 여러분 불황일 때 더욱 든든한 진짜 경제력 만들어주는 미디어입니다. 네. 네. 한번 어필해보고요. 자, 이렇게 2030 투자자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 주식이 될 뻔한 카카오가 요즘 난리라는 게 오늘 핵심 주제죠. 문어발식 확장이 그 키가 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부 13년 만에 계열사 147개는 좀 과했죠. 그런 방식이 처음 지적을 받은 게요. 2015년입니다. 카카오택시 막 나오고부터였는데 카카오택시가 뭐 그냥 콜이 있고 또 배차를 그러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제 배차를 거절할 수 없는 블루콜이 있는데요. 이 블루에 들어
들어가는 업체는 업체 차원에서 좀 감행을 해야 되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감행 택시에 배차를 좀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공정위가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 또 분식회계, 이 분식회계가 요새는 뭐 회계 부정이나 회계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 분식회계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카카오의 그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카카오가 이렇게 하는 건요. 그러니까 점유율 유지는 물론이고 이렇게 수익성 확보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서비스 규모에 비해서 카카오 택시 이용 요금이 좀 너무 저렴해요. 사실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감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택시비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 별도의 어떤 이용 요금이 있다는 것도 좀 와닿지가 않고 네. 그게 이제 저렴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 정도 서비스 이용하려면 이거보다는 더 내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그 당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그냥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서 매출을 그러니까 많이 내도 이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요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싸면 당연히 고객이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만큼 어떤 시장 규모라든가 기술이 무르익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르익기 전에 먼저 뛰어들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용감한 거고 그게 또 스타트업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풀리면 참 좋은데 그냥 2015년 이후에 카카오그룹 전체가 약간 비슷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쯤 되니까 내실을 다지지 않고 일단 손을 뻗어서 성장이다 성장 약간 이런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골목 상권 침해 얘기도 이때 나왔고 실제로 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계열사 정리에 들어갔고요. 지난 6월 기준 125개까지 줄였는데 사업은 하는 것보다 접는 게 더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쵸. 많아요. 예, 125개도 너무 많아요. 그쵸. 스타트업이 일단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투자를 받아서라도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습관이 되게끔 만들고 네. 이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그 과도기일 때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확보한다. 네. 라는 차원으로 손실을 내면서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AI도 나중에 지금 비슷하죠. 그쵸. 네. 비슷하죠. 지금 당장은 수익을 못 내더라도. 자, 어쨌든 일부 서비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회사도 많고 계열사도 많고 서비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일부 그중에서도 일부 서비스는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게 2년 전 2022년 카카오 접속장애 사태. 저희 그때 정희님하고 같이 있다가 빠이빠이를 했던 때였었어요. 그날 강남 한복판에서 저희 불황대비 행동강령 저는 2년 전에 불황대비 하면서 행동강령 강의를 했었는데 강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뭐 연락이 아무것도 안 와 있네? 내가 그렇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진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저 자주 가지도 않는데 모든 사람들하고 연락 다 끊기고 카카오뱅크까지 먹통이라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디지털 플랫폼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판교에 있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좀 났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접속장애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요. 그때 다들 이제 그런 얘기 좀 나눴었어요. 우리 약간 카카오톡이 굉장히 이제 값비싼 브랜드 고층 아파트 같다. 뷰도 너무 좋고 이제 뭐 넓고 깨끗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 그 마비되면은 내가 거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오면 고층에는 못 살겠구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카카오톡이 그때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가 이렇게 얘기될 때 좀 끝물이었고 디지털 혁신 뭐 플랫폼 뭐 사업 이런 얘기 한참 이제 약간 거품이 좀 사그라들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이요. 이틀 뒤에 주가가 8% 급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요. 그때. 네. 그게 카카오 주가 최저치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커뮤니티에서 사태 수습한다고 뭐 판교 오피스 불 켜진 카카오 근황 이런 얘기 많이 올라왔죠.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날 기억나는 게 주가가 카카오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카카오뱅크 여러 곳들이 있는데 다 같이 일제히 급락이라는 제목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말이 많았었고요. 또 이후로도 자 이제 지나갔나 싶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터지고 바람 잘 날 없이 매년 악재가 터졌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있었죠. 사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업계 중에 하나인 엔터 업계 그중에서도 SM 엔터 그리고 카카오의 만남이어서 뭔가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투자자들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펼쳐졌었다고 해요. 네,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일인데 카카오그룹이 SM엔터 인수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다들 잘 몰랐어요. 아직 약간 그래도 좀 물밑에 있던 일인데 2022년이 되니까 사태가 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속도감이 생기고요. 카카오엔터가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현금성 자산이 좀 풍부했던 SM의 인수 필요성이 좀 커졌어요. 근데 이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경영진하고 또 갈등을 겪잖아요. 기억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각자 우호적인 돈들을 좀 끌어 모았는데 카카오는 이때 이수만 프로듀서의 반대편이었죠. 그러니까 경영진 편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SM 세대여서 기분이 되게 미묘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SM이 어디에 인수될 그런 회사인가 이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카카오가 경영진 편을 들고 하이브가 또 참전을 해서 이수만 프로듀서 편을 들면서 이게 무슨 엔터 전쟁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제 현재 2030 특히 네. 30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SM 뭐 하이브는 SM YG 그리고 뭐 맞아. JYP 엔터 이렇게 맞아요. 3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아이돌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들이어서 SM 전쟁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내 세계관이 무너졌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긴 했었어요. 네, 어쨌든 2023년 초가 되니까요. 이제 하이브가 SM 인수를 시도하고요.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려고 했거든요. 이 공개 매수가 뭐냐면은 그냥 진짜 공개적으로 주식을 이제 그 적정가에 이제 사 들여서 아니 뭐 단순하게 최대 주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당시 이제 주당 9만 원이었던 SM 주식을 하이브가 이제 주당 12만 원에 사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SM 주식이 주당 12만 원을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뭐 12만 원에 뭐 팔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뭐 스톡 네. 옵션이에요. 저렴하게 그래서 역 스톡 옵션이네요. 지식 네. 개그였습니다. 이게 무효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때 이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모펀드하고 협력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만 원으로 오른 게 그냥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SM 넘길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주식을 산 게 수월했어. 아니고 그 카카오가 이제 그 돈을 써가지고 하이브한테 못 넘기게 12만 원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카카오하고 카카오엔터가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인 11월에는 김범수 의장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요. 올해 7월에 뭐 소환 조사, 구속 수사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아, 그렇게 이미 작년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vs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죠? 근데 사실 그때 카카오가 이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 39.87% 확보를 하면서 SM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시세 조종이 확인이 되고 막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뭐 부당 이득이잖아요. 부당 그러겠죠. 거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회사가 합쳐지고 하는 건 되게 박수치고 기뻐할 만한 새 가족을 꾸리는 일이지만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약간 험악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 또 잠잠한가? 잠잠한 건 아니지만 싶었는데 또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또 생겼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이나 이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아이디, 뭐 폰번호, 이메일, 각종 정보 542억 건을 제공한 겁니다. 예, 숫자 발음하기 어려워요. 542억 건 제공을 했고요. 금감원이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 부문을 좀 점검을 하다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네이버하고 토스도 개인정보 유출한 게 이런 식으로 유출한 게 없는지 현장 검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카카오페이 입장은 좀 다르죠. 이제 고객 정보 이거 다 암호화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만약에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요.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좀 천문학적이 될 겁니다. 저는 SM과 관련된 그 이슈보다 네. 이게 훨씬 큰 중요한 이슈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은 파악을 해봐야겠고 카카오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카카오를 조사했다기보다는 해외 결제 부문을 점검하다가 잡은 거잖아요. 네. 어라? 이러면서 이제 다른 데들도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어디까지 커질지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약간 자조적으로 막 거의 내 개인정보는 뭐 공공재, 글로벌 공공재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의 전망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또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카카오가 뭐 계열사가 워낙에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국내 대표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제 위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현재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 설령 이 얘기보다는 이제 설령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커서 시장을 다 먹을 거냐 수익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성장이 중요한 기업이 크기에는 거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 방어주라는 게 많이 떠요. 경기가 어려울 때 내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주식이 뜨는 때고 성장주는 팬데믹 때 되게 많이 찾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요즘은 사그러든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올해 2분기에 카카오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해가지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매출이 2조 그러니까 29조 원, 그러니까 29조 원, 뭐 영업이익 뭐 1,340억 원 이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4.2%, 18.5%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거를 가지고도 시장이 좀 심드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주니까. 그리고 앞으로 리스크 너무 크니까.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잘 나온 거 맞지 않냐, 저평가 구간이다, 진입 추천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동시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하자면은 이제 2분기 매출은 2조 49억 원.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지금 성장주 시장 지배하는 거는 AI 인프라하고 상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장이랑 테크 기업은 대표 기업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잖아요. 근데 미국 빅테크하고 AI 기술력에서 차이가 좀 너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미국하고 동등한 인프라를 요구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갔지만 그보다는 이제 빨리 이제 대중화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는 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직 뭐 쓸만한 게 너무 안 나오지 않았나. 성장이 중요한 IT 서비스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지금 시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이랑 같이 해서 뭔가 되게 세련되고 항상 또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같이 이게 한 10년 정도 세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은 성장주로서 내가 카카오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 제목이 네이버와 카카오 최대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사 제목이죠. 이런 뉴스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네. 네, 정현님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희 두 가지 뉴스 토픽으로 또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한 가지 안내드릴 게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저희 매주 목요일에는 전문가분 모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이번 주 목요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시그널 플래너를 운영하는 헤비팩토리의 전진혁 이사님을 모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 뭐가 있지? 너무 궁금한데 내 보험 어떤지 궁금한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약간 막연한 불안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다 달려오세요. 그리고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만 준비하세요. 꼭 이번 주 목요일 뉴스토스트도 놓치지 마시고 7시 40분부터 출발하니까 꼭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목요일 뉴스토스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